건조 같은 경우에는 각자 그때 채권을 사야 될 거에 대해서 조사해 오게 했는데 누구 먼저 발표하실까? 간략하게 발표해 주시면 돼요. 빨리 했으니까. 저는 네. 회사채 알아봤고 회사채 중에 롯데건설이랑 효성캐피탈을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둘 다 이자율이 3%가 넘기 때문에 좀 채권으로서도 안정적으로 이자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둘 중에 효성캐피탈이 지금 효성에서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돼서 2년 내에 다 처분을 해야 돼서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롯데건설로 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세계 경제 속으로 보면 이제 중국으로 미국 자본이 쏠릴 테고 그걸 통해서 미국 금리가 하락할 거니까 달러의 가치도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판매 후 주권 채권을 사기로 했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 게 아니라 해외에서 판매 후 주권 채권이 원래 약정 수익이 좀 낮은 편인데 달러 가치가 낮았을 때 사고 높아졌을 때 파는 식으로 해서 좀 수익률을 좀 더 높이고 안정성도 더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외화 RT 채권 사기로 했습니다. 저는 뭐 실물 채권 사기로 했는데 그 이번에 홍진에 그 볼벽 파크라고 그 파크 하나 생기는데 그 4월까지 투자를 받고 6월에 완공해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종합한 관광 맥수로 손익분기점 15만 명이 넘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각각 다른 이자를 주는데 90만이라면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일단 작년에 계산해본 결과 작년에는 총 100만 명이 100만 명 방문해가지고 전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갔는데 어른들이 좀 할 게 없는데 이게 야구 쪽이어가지고 야구에 관심 있는 어른들이라면 약간 여기에 좀 방문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찾아본 건 화이트 진로 홀딩스. 네, 화이트 진로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이게 주류 업계에서 1위 기업이라 가지고 이번 달에 가격 인상이 보통 그 1위 기업이 하고 나면은 그 뒤에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40% 정도 그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전비적으로 봤을 때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면 수익률은 얼마? 평균금리 일단 3.183. 그런 식으로 했고 저희는 이제 그러면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각자 채권의 정리하고 채권의 종류 그다음에 그거 조사해서 저한테 주고 왜 채권인가에 대해서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고 그리고 채권 사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나 그리고 또 각자 살 채권에 대한 배경이나 동기 혹은 이유 같은 거 항목문서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Voy a cantar esta canción con mucho cariño de mi corazón. 오늘 2018년 며칠입니까? 2018년이요? 4월 2019. 이제 4월 3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식으로 개편한 지가 한 뒤에 첫 회의이기 때문에 오늘 주식을 전담할 주로서 어떻게 책 구성을 할 것이냐 그리고 각자가 준비해온 4가지씩 기업을 우리가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우리끼리 좀 공유할 만한 사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윤관 씨께서 좀 앞으로 책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제안을 한번 우리 해주시자면. 일단 우선 뭐 그때 이제 세부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일단 첫 번째 이제 첫 장에 이제 간단하게 주식에 대한 정보 조금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매주마다 이제 기록을 해서 카톡으로 보고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 보고를 할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좀 로고를 이제 나열하고 마지막은 좀 느낀 점 이렇게 나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혹시 또 다른 또 해보고 싶은 방식이 있으시면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재훈 씨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짧게 좀 설명해 주시자면.
저는 뭐 장기, 단타 이렇게 비교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영상 찍는 거 같은 거도 수강하고 각자 정해서 비교 분석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때 그 투자의 신 이런 네. 얘기 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 짧게 그렇죠. 해주세요. 그러면 투자의 신이랑 정한 기준법에 따른 매매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의 정한 매매법을 해서 저희 원칙과 그 사람의 원칙을 비교 분석해서 어떤 원칙이 더 좋으면 수익률이 더 괜찮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좋을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 두 분 얘기를 잘 들어봤고 그러면 이 책 구성 같은 거를 앞에 정의 뭐 채권팀 같은 경우는 정의, 종류, 뭐 종목, 느낀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저희도 그 큰 틀은 그렇게 유지를 하되 뭐 정의 같은 거를 그냥 얘기를 하지 진부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 뒤에 뭐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이렇게 뭐 여는 방법이나 아니면 실제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주식을 정말 처음 해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부터 책을 서술하면 많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주식의 종류 이런 걸 설명할 때도 단순히 이제 글로서 쓰는 게 아니고 인포그래픽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준필 씨가 그 인디자인 팀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각자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가상 투자도 하고 실제 교수님께 그 건의를 드려서 투자해볼 것도 우리가 정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 투자 이외에도 가상 투자의 로그 작성하는 거 이외에도 정세 분석 같은 것도 우리가 나중에 로그 기록에서 정리를 해서 한번 적어보는 것도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각자 4개씩 주식 종목을 정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각자 2개씩 짧게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우리 준필이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한 것 중에 2개를 꼽자면 최근 3개월 동안 단기간에 상한가를 치고 있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3년 동안 영업이익과 EPX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 회사가 순수하게 자기들만의 영업만으로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고 영업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 판단을 했고요. 에비셀리콘. 네, 단순히 반도체 회사로 생각될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를 몰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지분과 관련됐다는 것만으로 제가 좀 흥미있게 좀 조사를 해왔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이트 진로라는 봤는데 요번에 새로 출시된 블랙보리가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것만은 단기간에 매출이 확 올라갔고 그리고 주류나 음료가 저희 주위에서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했고 소주랑 맥주 그게 또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반응도 괜찮다고 해서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예, 그 윤가실 네, 저는 우선 평소에 이제 영화관에서 처음 봤는데 경리나라라고 이제 기업의 재물을 이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웹캐시인데 이 웹캐시는 이 경리나라의 시장 침투력과 가입자 수의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 가입 회사가 15,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주 기대 이상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성장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 또한 이제 처음에는 5만 원이었다가 6만 원, 7만 원 계속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가 상승하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의 또 기대를 또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이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투자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이외에도 다른 하나보다도 네. 저 윤관 씨가 저 대립 형태로 한번 해보시는 그게 기획이 있으시다면서요? 네네네.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이제 넥슨 요즘 경매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 넥슨 경매에 이제 입찰을 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이제 넷마블과 텐센트 이 두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누가 이 넥슨을 인수해서 또 이제 기업에 또 좋은 영향을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넷마블이 좀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바로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이제 그 사모펀드와 컨소시엄을 이뤄서 이제 넥슨 인수 경매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4월 중순 진행되는 이제 넥슨 인수에 대해서 넷마블이 또 강한 의지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넷마블이 좀 이제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지만 이제 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소시엄을 이루기 때문에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잘 이제 분배를 해서 좀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넷마블이 훨씬 더 합병에 좀 유리하다. 유리하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주씨, 제가 선택한 종목 중 첫 번째는 호텔 신라인데 호텔 신라가 올해 실적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따이궁이라 불리던 보따리 상인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까지 국내 면세점을 찾고 있고 면세 업계에서 경쟁도 많이 사그라든 판이라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슈피겐 코리아인데 슈피겐 코리아는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랑 그 스마트폰 보조용품들을 파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 70%가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예외로 또 스마트폰 뒤에 그 손가락 끼우는 고리를 스마트링이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링을 슈피겐 코리아에서 발명했다고 합니다. 예, 잘 들어봤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알아보셨길래 저는 미국과 중국의 한 기업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탈로스 에너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텍사스에 이제 기반을 둔 에너지 시추 회사고요. 이번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나 이제 화학 연료를 화석 연료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발표도 있었거니와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정세 그리고 석유 수출 기구에서도 석유 생산을 꾸준히 감소한다고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를 끊임없이 비축을 잘 해왔기 때문에 석유를 시추하는 개발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중요도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탈로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샘소나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방 회사로 흔히 알고 있는데 세계 여러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는데 그중 홍콩에 지부를 두고 있는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MSCI 모건 스탠리 자본지수가 중국 지역의 비중을 0.5에서 2.0으로 크게 늘렸고 그에 따라서 미국이나 해외 자본들이 중국에 많이 몰릴 것을 염두를 했는데 그 중국의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서도 흐름이,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이나 아니면 기업의 활동력이 아예 없었던 회사보다는 안정적인 국제 지구를 가지고 있고 또 내수 시장에서도 가방 회사로 나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샘소나이트가 나름의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이 두 개를 선택해 봤습니다. 네, 다음. 저는 주식하면 떠올랐었던 게 키오스크랑 2차전 그리고 먹거리 산업이었는데요. 그래서 키오스크의 한국전자금융을 뽑아봤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화폐 개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단타로구나 장타로구나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무인 자판기 산업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는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6월달 되면 아무래도 하반기 채용 시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더 그 전에 수요가 더 몰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국전자금융의 재무 제표도 괜찮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게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뽑자면 키움증권을 뽑아봤는데요. 키움증권은 아무래도 증권거래세 폐지와 맞물려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증권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따라서 동일 업종에 비해서 PER이 낮은 키움증권을 하는 것이 가치 투자로 볼 때 적합한 것 같아서 키움증권까지 골라봤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투표 결과 편집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 투표 결과 사진에 제가 띄워드릴 텐데 키오스크 한국전자금융과 그리고 웹캐시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비율은 50대 50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50대 50으로 정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명을 가장 쉽게 잘 해오신 우리 재훈 씨의 설명을 한 번 좀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저는 유동자산, 부정자산, 자본, 부채 크게 4개로 이루어지는 재무상태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유동자산부터 설명해 드리면 유동자산은 현금화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현금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부정자산은
현금화가 쉽게 되지 않고 어려운 것. 이었고요. 당좌자산은 그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진짜로 현금, 그리고 재고자산은 이 물품들을 팔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중에서도 유형자산이 비중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약에 여기서 증권회사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보여주고 어느 회사인지 맞추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형자산이 크면 조선이나 이렇게 큰 운영 선박사나 이런 걸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재고자산이 많은 기업, 즉 물품이 아직 많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좋지 않는 기업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적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물건도 작지만 허나 특허권이나 영업권이 그들에 비해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비중이 좀 더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본인데요. 자본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본 안에 포함되는 이익잉여금은 그 내 돈에서 돈을 번 것에 포함되는 것을 이익잉여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계산해 준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금방 갚아야 하는 것, 고정부채 같은 경우에는 늦게 갚아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에서는 자산은 곧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요.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는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채권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부채는 기업이 미래 시점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자본은 기업 소유의 자산 총액에서 타인에게 지급할 부채 총액을 차감한 전액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이거 팁 꼭 알아둬야 하는 재무제표 활용 공식 이것도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확인을 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럼 오늘은 Voy a cantar esta canción con mucho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